근데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문에서 읽었는 건데, 후쿠시마에 이제 그 발전소가 이제 해일이 나서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피폭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소들, 많은 소들이 죽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폭되고, 거기, 그래, 피폭되었지만 그 피폭된 땅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농민들, 소들, 이제 있었는데, 살아남은 소들한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반점이 생겼대요. 까만 반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폭 때문에 소에는 반점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것을 기술하게 되죠. 그렇지만 소의 입장에서는 그 피폭이라고 하는 환경을 자기를 새롭게 생성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까만 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까만 점이라는 게 다시 자기의 경계가 된 거예요. 오토포ie시스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 경계를 만든 거. 그게 오토포ie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오토포ie시스에 관련된 그 포스트 휴먼 때문에 그 책들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토포ie시스를 1차 사이버네틱스 관점하고 이렇게 막 혼동해서 말하는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토포ie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나 해로웨이는 이 오토포ie시스의 그런 점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로웨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토포ie시 시스템은 닫혀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말한 이것은 인류도 출력도 없다. 유기적인 폐세계다라고 바렐라가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안과 밖의 어떤 그 경계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로웨이는 닫혀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론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또 구형도 아니다. 결정론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로웨이는 이 오토포ie시스라는 모델이 이렇게 우리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반려종들,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반려종들한테는 썩 좋은 모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해로웨이가 그 들레즈를 겨냥해서 되기가 아니라 함께 되기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들레즈적인 되기는 매우 오토포ie시스적이에요. 오토포ie시스적이라고 하면 해로웨이는 그 상황들, 그것이 오토포ie시스가 주는 경계에 대한 경계를 무화시키는 그런 매우 혁명적인 관점, 그런 거 다 이해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지금의 담론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촉수적 사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로 그 얘기를 할 건가. 오토포ie시스로 할 수 있는 얘기와 심포ie시스로 할 수 있는 얘기, 하게 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토포ie시스적인 얘기는 가령 그 되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계속 자기 경계를 바꾸는 일종의 가면놀이예요. 가면을 계속 바꿔 쓸 수 있는, 가면 밑에 얼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면을 바꿔 쓸 수 있는. 그것도 매우 혁명적인 거죠. 고정되어 있는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해로웨이는 그렇게 혼자 하는 놀이보다 함께 하는 놀이. 그래서 함께 하는 놀이로 이 사람은 실뜨기를 제안했잖아요. 실뜨기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뜨기 놀이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로웨이가 오토 대신에 심이다. 심포이에시스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포이에시스라는 용어는 제 기억에는 한 2007년에 출간된 When Species Meet에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반려종 선언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When Species Meet에서 이제 이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그래서 심포이시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가르쳐 준 거는 1998년에 댐스터라고 하는 그 대학원생이 환경 쪽에 환경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의 석사 논문에 이런 그 심포에시스란 얘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댐스터는 이제 뭐 이 그 심포에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규정적이라거나 자기 규정적인 시공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경계를 갖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집합적인 생산 시스템, 집합적인 어떤 그 프로듀싱 시스템을 칭하기 위해서 이제 심포에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토포에시스를 이제 아주 많이 이제 비판을 하죠. 댐스터가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이제 사회학적인 논문들도 대개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1차 그 사이버네틱스 제어 이론하고 오토포에시스하고 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댐스터가 말하는 오토포에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되고 항상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토포에시스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고 경계 바깥이 있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그 경향성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포에시스는 매우 우발적인 것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예측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자율적인 어떤 자기 산출적인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그 계속 말씀드린 것지만 1차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1차 사이버네틱스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오토포에시스는 항상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는 해도 이 오토포에시스라는 개념은 여전히 개체성, 생명,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생물학자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했고 그 살아있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포에시스나 심포에시스는 사실은 같은 것인데 무엇이 정경화되느냐, 무엇이 후경으로 밀려나느냐, 그것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로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기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산출되는데 오토포에시스는 그 산출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이제 세포 내 공생의 그림이거든요. 세포 내 공생에서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함께 얽혀 있는데 오토포에시스는 하나, 딱 얘만 포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포에시스는 같이 만드는 걸 포착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심포에시스는 함께 만드는 것을 정경화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한 개보다는 여럿이가 좋지 않아. 우리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얘만 하나만 포착을 하게 되면 살아있다라는 그 사태만 포착하게 되는데 이 여럿이 있으면 이 관계에 의해서 누구는 죽어요. 그죠? 누구는 살아요. 살고 죽는 관계를 세포 내에서 하나의 존재 안에서 포착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도 그냥 살아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푸코가 저항은 삶의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항은 삶의 편이다. 그걸 이제 아주 비웃죠. 저항은 그러니까 그 저항은 삶의 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살아있은 그거예요. 살아있은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아직도 그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만을 너무나 특권하시긴 굉장히 프로라이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이프 그 자체 대문자 라이프에 대한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고 죽고 한다는 거예요. 살고 죽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다 죽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죽이고 죽는 것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그래도 잘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생명은 고귀한 것이야 라고 하는 상위의 지평에 있는 도덕률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로웨이한테서는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곳에 이렇게 뭔가가 다른 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령 비둘기 같은 것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올 때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비둘기는 무지 번식력이 높아요. 번식력이 높아서 거기에 있는 토착종들이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근데 그냥 그 생명 중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생명 중시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은 고귀한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은 침습종이다, 생태계 교란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황소개구리를 다 죽이죠. 그러니까 해로웨이는 황소개구리를 다 죽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토착종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지속성, 그들이 그 토착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토착종에게 얽혀 있는 모든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지지하는데 적어도 그것을 침습종이다, 죽여도 된다. 침습종이랑은 침해자란 뜻이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것으로 숨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죽이는 것은 매우 편향적인 거죠. 나는 얘 편이야. 지금 같이 토착종 살아있는 지금 어떤 거기서 살아있는 그런 계속성을 지원하는 쪽 이 편이란 말이에요. 황소개구리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라고. 그걸 죽이는 거라고. 생명 중시는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안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생태계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거는 침습종이다라고 딱지를 붙여요. 죽여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그런 거 없어요. 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해로웨이는 무구하지 않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 하나도 무구한 게 없다라고. 매우 편향적이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잖아요.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 다른 시츄에이션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침습종이다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예전에 근대에 소위 서양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침습종 취급을 받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위의 어떤 도덕률이나 상위의 가치, 상위의 지평의 가치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프로라이프는 대개는 이제 뭐 낙태 반대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되는데, 어쨌든 생명, 대문자 생명에 대한 중시, 이것은 곧 박멸주의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박멸주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우리는 오토포에시스라는 개념이 아무리
혁명적이고 하더라도 오토를 생산하는 한에 있어서는 뭔가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 인간과 비인간과 뭐 기계나 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 함께 사는 세상을 사유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사유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우화를 바꿔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에서 그러니까 생명공학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생물 발생 심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린 마굴리스에 의해서 이제 1970년도에 정식화가 됐습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발생이 수정란이 있고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의행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뭐 닭이 됐던 쥐가 됐던 인간이 됐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서로 올라가면 엄마 아버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로 올라가면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최초의 순간에 그잖아요. 창조 신화를 빌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엄마 아빠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 형제가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기대지 않으면은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마골리스는 최초의 이 세포의 발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말했을 때 공생물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생물 발생에 대해서는 뭐 가령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최초에 이렇게 박테리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테리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구라는 환경에서는 공기가 그러니까 산소가 없었다는 거죠. 산소가 없었고 그랬는데 어떤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얘는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광합성 바깥에 수소나 뭐 이런 것을 먹고 광합성을 해요. 산소를 배출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산소가 많아졌어요. 현기성 세균은 살 수가 없죠. 산소가 많아요. 시아노박테리아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현기성 세균은 다 죽었다고 해요.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현기성 세균이 뭐를 잡아삼켰냐면 산소를 먹는 프로테오박테리아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고 그러면 나는 현기성 세균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지만 잡아먹는 얘는 산소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애, 산소를 먹는 애니까 이 둘이서 이제 공생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마굴리스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20세기 초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먼저 했어요. 콘스탄틴, 뭐 에르콥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굴리스도 이 가설이 인정되기까지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것이 합격이 인정된 것은 어떻게 인정되게 됐냐면 전자현미경, 핵산서열 분석기 이런 과학적인 도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가설이에요.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도구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가설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전자현미기라는 핵산서열 분석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DNA 분석기 하는 거잖아요.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는 분자생물학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분자생물학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럼 인간의 유전자는 뭐로 규정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온갖 프로젝트가 쏟아졌고 그게 돈이 엄청나게 투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닌 다른 거, 마치 사이보그 선언에서 사이보그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함께 공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발적인 도대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DNA의 이렇게 그 수직적인 전달의 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마글리스는 이제 이 생명 만들기에 대해서 서로 소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낯선 자들의 친밀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식보다 오히려 1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혐기성 세균이 프로테오박테리아를 잡아먹었다. 우리 보통 공생의 관계는 숙주와 공생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이 청소해주고, 그죠? 먹이를 먹고 그 관계는 서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그런데 마글리스가 말하는 공생은 그런 상호 이익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주 이제 묘한 말로 얘기를 하는 낯선 자들의 친밀성이다. 이 낯선 자들의 친밀성, 같이 있음으로써 뭔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촉수가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뭔가의 애착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같이 있음으로써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런 낯선 자들의 친밀성,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먹는 거에서부터 됐는데 먹는 거에 의해서 서로 감염되고 그런 것으로 생긴 친밀성이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섹스보다 1차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믹소트리카 파라독사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5페이지에 해러웨이가 이 그림은 이제 그 미술가들이 마글리스의 공생물 발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컬러풀하죠. 여러 생명체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막 엉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5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에 대해 해러웨이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쩌면 분자의 관능적인 호기심으로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으로서 서로 껴안기를 향한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이 지구에서의 삶과 죽음의 불가결한 동력일지도 모른다. 크리터들은 서로 깊숙이 침투하고 서로를 빙돌고 관통하면서 원호를 그리고 움직이고 서로를 먹고 소화불량이 되고 서로를 부분적으로 소화하고 부분적으로 동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들, 기관들 그리고 생태학적 집합체들이라고 달리 알려진 그런 심포에틱한 계열들을 수립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생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마글리스는 홀로바이온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는 이제 전이란 뭐 이런 건데요. 홀로바이온트라고 불렀어요. 이 어떤 전체적인 공생의 구조 안에 있는 개체는 아닌 그런 것들, 뭐 가령 이런 것들이 다 홀로바이온트고 이것이 이렇게 묶여서 홀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공생체를 만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해로웨이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자, 빙, 유닛, 단위 이런 것을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좀 일반적인 용법으로 바이오는 이제 생물이라는 의미니까 홀로원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바이온트는 이제 뭐 언어적으로는 이제 뭐 온전한 존재자들, 건강한 존재자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홀로바이온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복잡계 속에 있는 아주 그 복잡한 관계성 그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생물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공생물 발생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동안은 20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주류적인, 지금도 주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비주류적인 그런 그 학문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현대 종합설이라든지, 그러니까 통칭 이제 그 신다윈주의라고 얘기하죠. 유전학과 결합된 그런 그 진화론, 그것은 신다윈주의라고 불리는데 그런 학설들이 이제 강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설들은 이제 개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체의 관계는 개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어떤 경쟁 관계,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느냐, 누가 더 세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공생에 관련된 아까 그 유전학의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그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중심의 그런 예컨대 뭐 집단 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이 꽤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파퓰레이션은 어떻게 그것이 쭉 이렇게 유전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타디하는 연구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병원균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체들의 수직적인 변화들을 이제 보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얽혀져 있는 감염의 관계들 그런 걸 보는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물학을 연구를 할 때 발달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 천지에 있는 게 생물인데 그것을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주장하는 학설을 가지고 학설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려면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 시스템이 대개는 이런 겁니다. 초파리, 선충, 무슨 열대어, 쥐, 겨자, 개구리, 닭 이런 것들이 모델 시스템이에요. 모델 시스템인 이유는 이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하기가 좋은 시스템들이죠. 근데 이 모델 시스템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체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델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델 시스템들을 둘러싸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모델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예컨대 뭐 초파리를 가지고 유전학을 연구했는데 초파리를 모델 시스템으로 인정받아야 논문이 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 시스템을 둘러싸고 엄청난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연구비를 받고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공생물 발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비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가 된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펀드를 주고 이런 거 할 때 모델 시스템을 보고 이게 뭐 연구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가령 이거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친구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흰개미 내장 속에 사는 벌레예요, 박테리아예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확대 배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대요. 이 흰개미가 뭐를 먹냐면 저 버섯을 먹어요. 버섯을 먹고 이게 이제 똥을 싸면 그것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그 흰개미 내장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크리터들이 이제 그 생물들이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낮은 배열로 보면 하나 같은데 확대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굴리스가 말해준 이제 모델 시스템, 우리가 공생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시스템이었고요. 또 이제 헤로웨이가 제안하는 모델 시스템, 이거는 이제 입금 편모충이라고 하는 건데, 동물들이요. 동물의 최초의 동물들, 그런 게 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이런 입금 편모가 달려있는 이런 것들이랑 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편모를 흔들어서 먹이를 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세포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박테리아가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니콜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건데, 사실은 동물 세포의 동물 다세포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 없이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델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거고요. 또 이것은 오징어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발생 때 뭔가 이렇게 그 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같이 공생하는 건데, 이것은 발달 공생이에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요. 이 파랗잖아요. 이게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그래요. 비브리오균한테 감염돼서 그래요. 그래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돼서 이 오징어는 이렇게 저런 이렇게 형광색 같은 거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징어한테는 대단히 좋답니다. 이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면 밤에는 오징어들이 이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나 봐요. 깜깜한 밤에는 이 밑에 이렇게 먹이가 달이 떠 있는 것 같잖아요. 먹이가 자기를 포식자가 온지 모르는 거예요. 좀 달이 밝은 날에는 얘가 마치 이렇게 달빛처럼 이렇게 비춰주니까 또 온지 몰라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발달 공생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그 오징어가 아주 어렸을 때 비브리오균한테, 비브리오는 콜레라균입니다. 비브리오 아시잖아요. 그 회 먹을 때 많이 조심해야 되는 콜레라죠. 얘한테 어릴 때 감염이 안 되면 이렇게 색깔을 못 낸대요. 그래서 어릴 때 완전히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감염이 돼서. 그래서 감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었으니까 됐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오징어는, 그러니까 이 오징어는 아주 이렇게 표면을 이 박테리아한테 제공을 하고, 박테리아는 이게 빛을 제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이제 발달 공생의 아주 중요한 그 모델 시스템이고요. 다음은 이 논문은 박테리아 세상의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매우 도발적이에요. 우리는 개체인 적이 없다.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없다는 브루노 라뚜르가 했던 말이고요.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헤로웨이가 When Species Meet에서 이제 하나의 챕터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개체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이 논문 저자들 보세요. 26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완전히 그 학제를 넘어서 그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개체인 적이 없는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헤로의적인 의미로 심포에시스적인 논문이에요. 세상에 26명의 저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발생이 될 때, 세포가 발생이 될 때, 혹은 그것이 성장할 때 어떻게 박테리아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